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사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창이란 이름을 아시는지요? 또 방굴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소년 영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남자답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완전히 코미디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관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귀감으로 가르쳐야 할 그 명장면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훼손해도 되는지, 그게 아무 비판을 하지 않고 관객 수가 많은 것만 선전해주는 기자가 과연 한국 사람인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치고 그 역사 속에서의 명장면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희화화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 파괴죠. 또 교육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기 660년입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5만 명은 황산벌에 도착해가지고 백제 장군 계백의 5천 결사대와 대치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런 삼국사기에 자세하게 실감나게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많이 소개되어 있는 장면들인데 6.25 전쟁 후의 195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닌 저희 세대는 계백 관창의 장렬한 죽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흥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병정놀이를 많이 했는데 너는 계백 장군이고 나는 김유신이라는 식으로 별명을 붙여서 일종의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 별명이 계백이었어요. 그런 별명을 갖고 나니까 김유신이 미워지고 백제군을 동정하게 되어가지고 주로 그런 방향의 역사소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김유신을 삼국통일로 한민족 형성의 출발점을 만든 우리 민족사 최고 인물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어릴 때의 그 감정이 꽤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황산벌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삼국사기의 기록 덕분에 영화처럼 생생하고 그리고 그 느낌이 소년기에 읽었던 플루타크 영웅전이나 삼국지 또는 일본 전국시대의 무사 이야기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황산벌 전투는 한국 군사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사에서 상당히 약해진 군인 정신이나 무사도와 남자의 미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계백은 출정하기 전에 패배를 이미 예감을 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의 인력으로 당과 신라의 대병을 당하게 되었으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가 없다. 내 처자가 노비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처자를 모두 자기 손으로 죽이고 출정을 합니다. 이 황산불에서 계백의 결사되는 10배나 많은 신라군을 4차례나 격퇴했습니다. 김유신은 자신도 결사대 또는 특공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유신은 과거에도 이런 전술을 쓴 적이 있어요. 백제군과 싸울 때 고전을 하니까 아주 충직한 부하인 비령자를 불러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고민을 합니다. 비령자는 자신을 희생시켜라는 뜻이구나 하고 저를 알아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시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돌진을 합니다. 그 다음날 돌격을 해요. 그때 비령자는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아직 아들 이름이 거진인데 이 아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합절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이 반드시 따라 죽으려 할 것인데 너는 거진과 함께 나의 해골을 거두어 돌아가서 어머니를 위로해다오. 비령자가 적진으로 돌진해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 아들 거진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달려가려고 하니까 종 합진이 말렸어요. 그러나 거진은 칼로 합절의 팔을 친 다음에 달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상전이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못하랴 면서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을 본 신라군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일제히 돌격해가지고 백제군을 무찌르고 3,000명의 목을 베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이 개박과 대결할 때 김유신이 사령관인데 두 사람의 부사령관이 있었습니다. 한 부사령관은 김흠순입니다. 이름이. 이 사람은 김유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김유신의 동생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출전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반굴입니다. 반굴. 이 김흠순이 반굴을 부릅니다. 반굴은 그러니까 김유신의 조카죠.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는 충성이 제일이고 자식은 효도가 제일이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충효를 다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충효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충효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적진으로 돌진해가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사령관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품일입니다. 아마 김이겠죠. 김품일. 아들 관청을 데리고 출전했습니다. 품일도 아들 관청을 불러가지고 반굴처럼 적진으로 돌진하라 했습니다. 계백이 관청을 잡았습니다. 갑옷을 벗겨 보니까 아직도 소년 티가 나는 앳돼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살려보냈습니다. 신라군으로 다시 돌아온 관청은 물을 한숨 들이키고는 다시 돌격을 해가지고 또 생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계백이 목을 치고 그 목을 말란장에 매달아가지고 다시 신라군 진지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품일은 아들 관청의 머리를 붙들고 옷소매로 피를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면목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구나.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라군은 두 소년 장교의 죽음을 보고는 흥분하여 북을 두들기면서 진격하여 백제군을 격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김유신의 두 부사령관의 아들이 특공작전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두 소년 장교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김유신의 조카가 되는 방굴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영윤이었습니다. 김영윤.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 왕으로 있을 때 고구려의 유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진압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방굴의 아들 김영윤이었습니다. 이 김영윤은 출전할 때 아버지를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특공작전을 해가지고 희생된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란국과 대치를 하는데 김명윤의 그 부하 장수들은 잠시 병력을 물렸다가 적이 피곤해진 데에 공격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김명윤은 그 건의를 무시하고 즉시 돌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김명윤의 종이 말립니다. 장군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예봉을 거두고 틈을 보자는 것인데
장군님만 홀로 나아가려고 하니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려요. 김명륜은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옵니다. 싸움에 임하여서는 나아감만 있을 뿐 물러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부가 일에 임하여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여러 사람의 뜻을 왜 따라야 하는가. 김명륜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결국 죽었습니다. 좀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방굴, 아버지를 너무 의식을 해서 아버지를 따라하다가 무모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왕이 참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비가 없었으면 그 아들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후일담이 있죠. 김유신의 후일담입니다. 김유신에는 둘째 아들 원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는 신라와 당이 결전을 할 때입니다. 당나라가 백제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마저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대당 결전을 6년 동안 하는데 이때 김유신은 나이가 이미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원술은 나아가서 당군과 싸웠는데 다른 장교들은 전사했는데 원술마저 돌진을 해가지고 목숨을 바치려고 했더니 그 옆에 일종의 보좌관이 말리는 바람에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김유신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문무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무왕이 가만히 보니까 패전했다고 목을 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패전한 장군 다 놔두고 원술만 중재로 다룰 수는 없다 해가지고 참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무서운 아버지를 피해서 시골로 도망가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로 가니까 원술의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에게는 삼종의 의가 있다. 세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건 삼종, 따를 종자입니다. 지금 홀로 되었으니 마땅히 자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원수를 같은 자는 이미 남편의 자식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가 그 어찌 의미가 되겠는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빈소도 들어오지, 아버지 빈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원술은 그 뒤 대당 결전의 최대 승부처였던 이 매초승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벼슬을 사용하고 세상을 마쳤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한국 역사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조선조 600년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이야기 또는 진주성 싸움에서 백성들과 이 군인들이 일치단결해서 싸웠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의 일본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명치유신에서 있었던 일본 하검부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군사문화입니다. 군사문화. 서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한때 이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전쟁, 군대를 아주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만학의 근원이 다 군사문화다. 이렇게 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도 이건 군사문화 때문이다. 요사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아마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오로지 평화가 좋다. 전쟁은 어떤 전쟁도 어떤 정의로운 전쟁도 어떤 비굴한 평화보다 낫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삼국사기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삼국사기를. 이 군사문화, 신라의 군사문화는 아주 보편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문화처럼 무슨 간첩이 잡히면은 김정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살하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IS 같은 그런 군사문화가 아닙니다. 삼국 통일의 이 주체 세력이 된 게 신라의 화랑도 세력인데 이 화랑도는 동아시아에 나타난 최초의 장교 양성기관입니다. 중국은 끝까지 장교 양성기관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라는 그 집단이 자연스러운 장교 양성기관이었는데 그보다도 신라의 화랑도가 더 오래된 장교 양성 교육기관이었고 이들의 행동 윤리를 적어준 사람이 원광법사죠. 원광법사.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비를 가르치는 스님이 신라의 화랑도의 이른바 화랑오계라고 불리는 행동 윤리를 적어주었다. 거기에는 뭐 임전무태, 용감하게 싸우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생유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더라도 가려서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문무왕에 의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문무왕이라는 이름은 문무왕이 죽고 나서 붙인 이름입니다. 문무왕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글 아는 사람과 칼을 휘두르는 사람, 무사, 문인과 무사가 힘을 합쳐서 삼국 통일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문무왕이라 한다. 이런 뜻이겠는데 당시에는 문이 주로 불교를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당시의 지식인은 대부분이 불교도니까요. 물론 유교적 가치관이 좀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무왕. 문무왕은 문과 무라는 상반되는 것을 종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성과 야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지성과 야성을 통합한 나라라는 것을 문무왕이라는 이름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야성이 너무 강했어요. 무가 너무 강했습니다. 반대로 조선조는 문이 너무 강했어요. 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군인을 업신여기고 상공인도 업신여기고 그러다가 나라가 가난해져가지고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창과 방굴에 대해서 요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창 전기를 잃고 나도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장교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잃는 전기는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창과 방구를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준다면은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김유신 같은 사람, 이순신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이렇게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